럴 전쟁으로 조선은 결국 멸망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말이죠. 이 원통하고 어이없음을 무슨 말로 다 할 수 있을까요? 역사는 반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증오의 세기라 불리는 20세기. 그 처참했던 세기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전쟁이었던 럴 전쟁. 이번 편부터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 속의 이야기로 엮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메이지 천황은 메이지 1년부터 즉 1868년 1월 3일 대정 봉안에 의해 메이지 정부가 수립된 후부터 군주로 군림한 것처럼 생각되기 쉽지만 사실 20여 년이 지난 청일전쟁 이전 당시만 해도 일본 서민들 대부분은 쇼군 가문은 알아도 천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존재가 있는 듯하다라는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일전쟁 이전에 일본에는 아직 국미라는 자각을 가진 사람도 별로 없었죠. 그런데 청일전쟁을 통해 국민의식이라는 것이 서서히 서민들 속에서도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넘을 수 없는 존재로만 여겼던 대국인 청나라와 자지대의 국가인 일본이 대등하게, 아니 일방적인 승리를 하면서부터였는데 이때부터 우리나라에는 천황이라는 위대한 분이 계시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제일 위대한 사람은 그 지역의 영주라고 여겨져 왔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더 위대한 천황이 계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통성명을 할 때도 나는 어느 번 사람이요 라고 자신을 소개했지만 청일전쟁 즈음에는 나는 대일본 제국의 국민이요 라고 말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의 나라가 대국이라고만 여겨졌던 청과의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처음으로 사람들 사이에 국미라는 의식이 생겨났으며 결국 그것이 일본인들의 내면 속에 서서히 정착되어 갔던 것이었죠. 이렇듯 어떤 의미에서 청일전쟁을 통해 일본의 국미라는 것이 탄생했던 것이고 또한 국가지존의 상징이었던 천황의 권위도 그에 따라 더욱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청일전쟁 당시에는 이 전쟁을 대의 명분이 없는 전쟁이라며 반대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당시 대부분의 일본 서민들은 이미 인해 박힌 전쟁에 대해 거부감도 별로 없었고 심지어 전쟁 자체가 나쁜 것이라는 감각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럴 전쟁 때는 명확한 반전론이 대두됩니다. 일본의 반전론. 이 상황은 어찌 보면 일본 근대사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에 후에 다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1896년 한 해 동안 일본, 러시아, 청은 저마다의 계산을 가지고 치열한 두뇌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먼저 1895년 4월 20일 러시아는 선술처 3국 간섭으로 일본으로 하여금 청의 랴오퉁 반도를 반하게 하였고 청나라의 대일 배상금에 대해서도 재빨리 청에 차관 공유를 신청하여 1895년 7월 프랑스와 공동으로 청에 차관 제공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청나라에 요구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청나라와 러청 밀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 핵심 사항은 일본의 위협에 대해 상호의 안전을 공동으로 도모하자는 안보의 명목도 있었지만 사실 러시아는 이런 일련의 조치들로 만주주둔과 그곳에서의 권익 확대를 청으로부터 승인받고자 하는데 더 방점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는 일본이 청에게 되돌려준 랴오퉁 반도의 루슨과 다롄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에 더해 덤으로 시베리아 철도의 지선인 동청철도를 청나라 영토에 부설할 수 있는 권리도 인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러시아는 시베리아 철도 노선이 다롄으로 연결되는 동청철도, 이른바 남만주 철도 입구 따위는 부차적인 문제였습니다.
그것보다 자신들이 리순과 다롄을 확보한 순간 일본을 한반도는 물론 만주로의 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목적이었던 것이었죠. 라퉁반대조차 리순이라는 부동항의 획득, 그리고 동청철도의 부설. 이로써 러시아는 리순이라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되는 완벽한 부동항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는 곧 태평양 진출의 핵심 교두보를 얻게 됐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승전국 일본으로서는 고함을 지르며 뒤로 넘어질 상황이었죠. 사태가 이렇게 전개되자 일본은 러시아의 속내를 한번 떠봅니다. 대동강과 원선을 잇는 북위 39도선을 경계로 러시아와 일본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자, 임진왜란 당시 일본이 명나라에 내놓은 할지론이 근 300년 만에 뜬금없이 다시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언제나 일본은 한반도를 독자적으로 점거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면 이렇듯 나눠 갖자는 제안을 해왔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었죠. 이에 러시아의 대응은 단호했습니다. 절대 불가. 그 이유는 만약 한반도 남쪽에 일본군이 주둔하게 된다면 황해에서 러시아 함대 활동이 크게 제약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렵게 얻은 리순과 다롄은 한반도 서해에 갇히게 되어 이 전략 요충지의 가치는 있으나마나 하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이라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반드시 한반도 전체가 러시아 손에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러시아가 일본의 속내를 떠보기 위해 한반도를 중립하자라는 제안을 들고 나옵니다. 즉, 한반도를 중립화해서 러시아, 일본 그 누구도 점거하지 못하는 것으로 만들자는 것이었죠.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 이것은 자신들이 했던 분할 제안보다 더 황당한 소리였습니다. 당시 주총공사였던 고무라 주타로는 이 제안을 어불성설이라며 일거에 일축해버립니다. 그는 만주 문제와 관련하지 않고서는 조선 문제를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없으며, 거꾸로 러시아가 만주를 중립화하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일본은 러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시 말해 한반도와 만주는 1+1 세트맨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 둘 중 하나를 점거하는 자가 나머지 하나도 점거해야 한다는 말이었죠. 이런 생각은 이미 만주를 점거한 러시아가 한반도를 중립화하자는 말은 만주를 점거한 뒤에 한반도도 천천히 점령하겠다는 소리일 뿐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 고무라 주타로는 한반도와 만주를 하나의 테이블 위에 놓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일본은 이 고무라의 논리를 만한 일체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한반도를 분할하자는 할지론이나 만주는 러시아가 한반도는 일본이라는 만한 교환론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은 우리는 그냥 한반도만 점령하면 된다라는 다소 약한 모습이었지만, 만한 일체론에 이르러서는 한반도든 만주든 우리가 점거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점거할 수 없다라는 강경한 입장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은 간단했습니다. 꿈도 야무지다. 풀이하자면 한반도 문제는 러시아와 일본이 당사국이라 논의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만주는 러시아와 청나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은 아예 껴들 입장조차도 안 된다는 것이었죠. 남의 나라를 두고 별 꼴값들을 다 떨고 있었지만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이제 양국은 테이블 아래에 있는 서로의 카드가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만주는 우리가 100% 갖는다. 그리고 한반도는 최소한 39도선 이상의 점거라며 입장을 정리했고, 이 일본은 한반도는 100% 우리가 점거, 그리고 만주는 상당 부분 일본의 영향력이라고 대응하죠. 이로써 양국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됩니다. 물론 일본이 이렇게 배짱을 부릴 수 있었던 이면에는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아시듯 영국과 미국과의 동맹이 이즘 더욱 공고해졌기 때문이었죠. 이렇듯 이때부터 러시아와 일본 두 국가 모두 한반도와 만주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돌아서 있었습니다. 즉, 모든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이들은 한반도와 만주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일본 입장에서는 한반도를 쥐고 있다면 만주로 진출하는 발판을 확보하는 것이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만주를 쥐고 있다는 것은 한반도로 내려올 수 있다는 교두보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설사 둘 다 올라가거나 내려올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자신의 턱 밑에 칼이 들어온 상황을 두 눈 뜨고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이기도 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둘 다 갔든가 아니면 둘 다 못 갔든가, 만약 이도저도 안 되면 그중 하나라도 갔겠다라는 소리는 결국 모두 헛소리였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당시 조선의 실상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당시 청일전쟁의 가장 큰 피해국이었던 조선이 또다시 일본 편을 들었다는 점입니다. 러일전쟁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과 민중은 일본의 승리를 위해 일본에 적극 협력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것은 일본이 승리해야지만 조선의 독립이 유지된다고 얼토당토하게 믿었기 때문이었죠. 당시 조선인들, 이 무지하고 좁아터진 안목들, 그저 한스럽고 통탄할 일입니다. 당시 조선인들이 일본의 승리를 원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러일전쟁이 한반도 문제가 아니라 만주 문제라는 시각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청일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조선의 독립은 유지됐던 전례로 봤을 때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는 막연한 착각 때문이었죠. 앞서 언급했듯이 한반도와 만주가 1+1 세트맨이라는 사실을 당시 조선인들은 이렇듯 전혀 간파하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국제정세의 둔감한 모습은 이후 일본의 침략 야욕에 철저히 짓밟히며 당하게 되는 당연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둘째, 인종주의적 전쟁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수원 같은 아시아권의 많은 정치 인사들조차도 러일전쟁을 인종주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당시 순원은 일본이 러시아를 이긴 결과 아시아 민족은 독립에 대한 큰 희망을 품기에 이른 것이다 라고 일본을 지켜서오기도 했었습니다. 더구나 세계적 열강, 그것도 영국과 함께 쌍벽을 이루던 러시아 싸워 결국 이겼다는 점에서 그동안 핍박만 받아왔던 아시아 국가들 입장에선 같은 유색인종 국가인 일본이 희망이 되어줬다고 여겼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일본은 그저 또 다른 제국주의 열강의 또 다른 변종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열강의 변이들, 즉 독일, 소련, 일본, 이탈리아 등의 수정주의적 전체주의 국가들은 과연 인간이 얼만큼 잔인해질 수 있는가 라는 물음에 답이라도 하듯 갖가지 반인륜적인 행위를 보여주며 20세기를 피로 물들이고 전 인류를 어둠의 장막 속으로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시적인 판단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조선인들은 청일전쟁과 동시에 전개된 전멸전이었던 조일전쟁, 즉 동학농민전쟁에서 조선인이 3만 명에서 5만 명이 살해되고 일본 정부에 의해 민비 시해 사건이 자행되었음에도 그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도 로스케들보다는 외놈들이 낫지 라는 어이없는 판단을 내리고만 합니다. 그야말로 우리 모두를 아연케 할 어처구니 없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더 큰 불행이 곧 시작되죠. 그 1년 뒤 보츠무스 조약이 체결되고 자신들이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조선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국주의 전쟁, 그것은 인종주의적 전쟁이고 뭐고를 떠나 사실 그런 것들에 전혀 상관치 않는 쓰레기라도 삼켜버리는 강대국들 간의 치열한 리그, 살벌한 각축전이었습니다. 힘의 논리와 음모가 판을 치던 시대, 이것은 때묻은 교과서에 나오는 약육강식이라는 그저 그런 진부한 단어만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일본은 러일 전쟁으로 20세기 전쟁의 원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집결하는 총력전의 필요성, 그리고 치밀한 첩보전과 정보전의 불가결성, 나아가 선전포고도 없이 시작하는 새로운 전쟁의 불확실성을 의미했습니다.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20세기 대전쟁의 서막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전쟁은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인류 역사의 메커니즘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1904년 2월 4일) 시베리아 철도가 완성되기 1년도 채 안 남은 시점, 결국 일본은 러시아와의 협상 중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2월 6일에는 러시아에 단교를 통보하죠. 그와 동시에 마산포와 원산 등의 군을 상륙시키고 전쟁 준비에 돌입합니다. 하지만 당시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는 일본이 아무리 무지몽매하더라도 섣불리 개전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혹여 개전을 하더라도 선전포고 없이 개전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는 니콜라이 2세뿐만이 아니었죠. 당시 영국과 미국을 제외한 다른 열강들 역시 니콜라이 2세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생각이란 걸 안다면 감히 러시아에 전쟁을 선포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나폴레옹 전쟁에서 러시아가 대활약한 이후로 러시아는 적어도 군사력에 있어서는 열강 중에서도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 등과 함께 가장 강력한 나라 중 하나로 국제사회에서 손꼽히고 있었고, 이런 열강이 아시아의 조그만 신생국가에게 진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는 영토, 인구, 산업 생산력, 군사력, 그리고 당시 국력의 상징이기도 했던 철도, 노선의 길이 등등 어느 하나를 보더라도 일본은 러시아를 압도하기는커녕 비슷한 수준에 이르지도 못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전쟁이 그리 나쁘지만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호재로 볼 수도 있었죠. 그것은 당시 러시아 사회 전반에 흐르는 불온한 분위기를 잠재우기 위해 외부의 전쟁을 빌려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철권 통치자들 입장에서 내부의 동요를 잠재우는데 전쟁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이렇듯 니콜라이 2세로서도 일본과의 전쟁은 그리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누가 봐도 상대가 되지 않는 일본과 가볍게 전쟁을 치르고 그 사이 사회를 안정시킨다. 그리고 덤으로 얻게 될 승리는 자신의 지도력을 증명해줄 선물이 될 것이라는 계산. 러시아는 이처럼 일본과의 전쟁을 국내 정치 상황의 반전의 기회 정도로 여기며 가볍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당시 국제 여건은 러시아에 그리 녹록치만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삼국 간섭 이후인 1897년 11월 러시아와 밀약을 맺은 독일이 산동반도와 칭다오 주변을 점령하고 나서부터 시작되었죠. 당시 러시아도 1898년 3월 청나라로부터 일본이 반환한 중국 동북부의 요충지인 리순과 다롄을 조차받아 이곳을 포트 아르투로로 칭하며 해군기지 및 육군 요새를 건설하게 되었고, 이에 자극받은 영국은 2개월 뒤 이런 독일과 러시아를 견제할 목적으로 리순 반대편 그리고 칭다오 인근에 있는 산동반도의 웨이아이를 조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러시아는 1900년 위화단 전쟁으로부터 자국의 국민들을 보호한다 라는 명분으로 숭화강을 경계로 북만주를 점령해버리고 더 나아가 만주 전체를 노리게 됩니다. 이에 영국, 일본을 비롯한 열강들은 러시아에 대한 경계심을 한층 더 높이게 되었고, 특히 만주에서 독자적으로 청과 무역 거래를 원하던 미국은 이런 러시아의 만주 진출에 대해 매우 큰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게다가 마침내 러시아가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리순의 부동항을 확보하게 되자 당시 태평양 진출에 살을 걸고 있던 미국의 경계심은 극도로 예민해지게 되죠. 또한 당시 러시아는 시베리아 철도를 보호한다는 구실로 이미 15만 병력을 보내 시베리아 철도 항공을 눈앞에 두고 있었고, 미국의 만주 진출을 막기 위해 조건부 만주철수 요건으로 청에게 만주의 문화 폐쇄 정책까지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즉 난데없이 만주에 대해 쇄국 정책 아닌 쇄국 정책을 시행하라는 것이었죠.
어차피 자신들이 만주를 못 먹을 바엔 아무도 이곳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재를 뿌리려 했었던 것입니다. 이에 미국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일본을 이용해 반드시 러시아를 응징하겠다고 이를 갈게 되죠. 이에 따라 영국, 일본도 만주에 대한 이런 러시아의 독자적인 영향력 행사를 우려하며 러시아군의 무조건적인 철수를 더욱 강력하게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눈치가 보인 러시아는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만주 철군을 발표하게 됩니다. 하지만 곧 이은 을미사변 등으로 조선에서의 사태진전이 자국에 유리해지자 러시아는 언제 그래라는 듯이 다시 철군을 철회해버리죠. 그러자 이때부터 긴장이 다시 고조되기 시작했고, 결국 이러한 러시아의 행보는 일본, 영국, 미국을 더욱 자극시키게 됩니다. 이로써 이들 삼국과 러시아 간의 대립 상황은 점점 파국으로 치닫게 되죠. 우습게도 마치 영국, 미국, 일본에 의한 또 다른 삼국 간섭이 시작된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정작 러시아는 전쟁을 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일례로 류순 요새만 해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1901년부터 본격적으로 콘크리트를 이용한 대대적인 보강공사를 진행시키긴 했습니다만, 그 전까지만 해도 이름만 난공불락이었지 실제로는 청일전쟁 당시 정이 구축해놓은 요새를 대충 수리하고 약간 강화한 수준에 불과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유사시 유럽에 주둔한 병력과 물자, 장비를 보낼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대부분이 단선이 되다가 아직 미완성이라 여러 곳에서 끊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 수송 능력도 매우 낮았었죠. 특히 바이카로 근방 노선의 경우 호수 자체의 거대한 크기와 절벽 등을 포함한 험준한 지형 때문에 수십 킬로미터의 공백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 전쟁 중에 얼어붙은 호수 위에 임시로 철도를 부설 궁여지책으로 사용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르다 보니 일개대대를 류순으로 보내는데도 40여일이나 걸렸고, 이런 문제는 러일 전쟁 말기에는 대부분 해결됐다고는 하지만 그때는 이미 폐색이 짙어진 상태였었죠. 이로 인해 물자 부족 사태는 매우 심각했는데 석탄, 식량, 탄환, 무기 등 전쟁이 필요한 모든 것이 부족했었고, 특히 블라디보스토크 항이나 류순항은 군함을 수리하기는커녕 함대를 유지하기조차 힘든 상태였습니다. 이르다 보니 전쟁 직전 니콜라이 2세가 극동총독 예브게니 이바노비치 알렉시프 대장에게 내린 훈령이 고작 일본이 압록강을 동항하더라도 일단 허용하고 무조건 증원 병력이 올 때까지 기다릴 것일 정도였습니다. 이렇듯 러시아도 바보는 아니었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는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러시아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만 완성되면 유럽에 있는 자신들의 주력군과 대규모 물자를 보내 이 정도 문제는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고 판단했었고, 어찌 보면 그것은 틀린 판단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완성되기 전 일본이 먼저 자신들을 공격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그것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철도 역시 개통되지 못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의 운명, 아니 러시아 제국의 운명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암울한 핏빛 운명의 기운은 단지 러시아군에게만 드려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잔인한 아레스의 저주는 일본군에게도 씌워지고 있었습니다.